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사회과 교육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사범대하고 교육대학원 평가에서도 2차 수업 실현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어서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촬영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수업 실현, 이걸 하려면 이제 교과 교육론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 이제 교과 교육론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3, 4월의 강의 목표는 2페이지 잠시 한번 보세요. 예,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3, 4월의 강의 목표는 딴 게 아닙니다. 교과 교육론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정확히 하려면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목표, 그 다음에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가지 일관성이라고 한 측면, 이 측면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3, 4월에 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1, 2월 달 봤는데 중요한 것 중에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철저하게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3, 4월 달에는 백지 쓰기를 거의 습관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백지 쓰기를 습관한다는 말은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하고 관계되는 건데, 일단은 강의 자료가 일단 복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시면 일단 복습을 하실 때 이 강의 자료에 보면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하고 그 다음 질문들이 몇 가지 이렇게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빈칸과 질문들을 한번 채워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셨다가 그 체크하신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1, 2월달 목표, 3, 4월달 목표, 5, 6월달 목표 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험생들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1, 2월달에 모든 걸 끝내겠어. 3, 4월달 모든 걸 끝내겠어. 근데 1, 2월달에 모든 게 안 끝나죠. 그러니까 3, 4월달에도 또 마음을 이제 1페이지부터 다시 먹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모든 걸 끝내겠다. 근데 또 3, 4월달 되면 또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1년 가다 보면 앞쪽은 정말 잘 아는데 뒤쪽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모르는 결과가 발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1, 2월달 목표, 3, 4월달 목표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 6월달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5, 6월달부터는 저희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 잘 모르겠으나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이제 실전 체제 비슷하게 들어요. 5, 6월달부터. 그럼 3, 4월달까지는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전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월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은 백지 쓰기 습관을 시키시고 지금 나눠드렸던 복습 자료를 충분히 좀 활용 잘 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습 자료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암기를 하실 때 제가 좀 답답한 거는 뭐냐면 맥락 없는 암기가 너무 많아요. 열거식 암기죠, 그냥.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암기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실전에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 교육론을 보실 때도 제가 이제 앞뒤를 왔다 갔다 계속 할 겁니다. 1, 3, 4, 5는. 그래서 뒤쪽에 관련된 내용들도 끄집어다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앞쪽에 있는 내용 왔다 갔다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면 좀 3, 4, 5월 달이 내용들이 이제 강의 내용들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인데, 사회과 교육론 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개정판을 좀 내려고 했었는데 뭐 출판사하고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판사 준비가 좀 안 됐다고 해서 개정판을 못 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들 나가는 도중에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료 중에 몇 가지 자료들이 이제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몇 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시냐면 거기 8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십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에서 한국 사회과 교육관 시기별 특징에서 표로 정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가만 기출문제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내용에서 최근에 물어봤던 주제들이 이 표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을 하신 거냐면 저기 서울대 계시는 오기정 교수, 특히 이제 서울대 계시는 오기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육과정 이쪽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계속 새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차윤수 모경환 쌤 책이 물론 텍스트가 맞아요. 텍스트가 맞는데 이번 이제 새 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검토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옛날 책보다 오히려 좀 안 좋아졌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정리가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정리가 된 부분은 딴 거 없어요. 논쟁 문제 수업 모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본질 5가지 전통 중에 그 시민성 전달 모형, 시민 전달 모형의 그 비판점이 있죠. 거기도 이제 박사 논문을 누가 이제 학회지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다원적 가치와 관련되는 거. 시민 전달 모형의 경우에는 다원적 가치를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한 그 표현. 그 표현이 이제 한 2년 전인가 박사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 그게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었던 것 빼고는 크게 뭐 새 판이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여전히 안 고쳐진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과 교육론을 좀 시험에 나와 있는 경향들을 보시면 출제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사회과 교육론 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이제 교원대 아마 이제 교원대 다녔었던 학생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책에 대한 비판, 잘못된 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하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논문 자료들 그 논문 자료들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강의 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북소년 게시판에 지금 답 달고 있는 것들하고 뭐 이거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오답도 되게 많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다행인 거지. 시험에서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걸 오해가 너무 많아서 강의를 하면서 여전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 차윤수 모형이, 선생 모형이 있는 게 맞아요. 그건 제가 이제 예전 강의할 때부터 이건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상하다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치부되기도 했죠.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엉터리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스트랜드 문제 나왔을 때도 제가 한 이야기가 맞았잖아요. 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통합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통합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비판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기출문제 지문에 그대로 나왔었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제 스트랜드가 아니라고 했더니 책이 무슨 소리냐, 책에 종합적 형태의 통합이 있는데, 책에는 종합적 형태의 통합이 있는데 그거는 차윤수 모경환 선생님 생각이고, 그 같은 이제 박사끼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스탠드라고 하는 건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로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통합으로 볼 필요가 없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책에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는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하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차윤수 모경환 선생님 책 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다른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비판하는 점도 있고, 그 비판하는 점들이 기출문제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텍스트를 잘못 읽게 되거나 오독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 이제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차윤수 선생님 모형에 있는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형태가 이래 돼 있죠. 문제 제기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회탐구, 사실탐구, 그 다음에 가치탐구,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의사결정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차윤수 선생님 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윤수 모형이라고 하던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뱅크스 모형이에요. 뱅크스 모형을 가지고 학자들이 제가 뱅크스 모형, 뱅크스 책이 있어요. 제가 뱅크스 책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뱅크스 모형을 가지고 학자들끼리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달리 번역하는 거예요. 달리 번역하고 이 내용을 구체화시킬 때 좀 다르게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뱅크스 모형입니다. 이게 다른 모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뱅크스 모형, 스위니 파슨즈 모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뱅크스 모형의 저 기본 모형은 뱅크스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내용만 살짝 학자들이 바꾼 거지. 저게 차경수 모형이라고 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개념학습 모형도 어떻게 되냐면 속성 모형, 원형 모형, 상모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책마다 다 틀려요. 제가 그걸 가져다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최용규 선생이 쓰고 있는 교과 교육론 책에 보면 이 상황 모형과 원형 모형의 순서가 틀려요. 박상준 선생이 쓰고 있는 교과 교육론 책에도 순서가 좀 달라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박상준 모형도 있고, 최용규 선생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차영수 모형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 교과 교육론 완전히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은 어차피 나중에 모형을 적용해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교과 교육론 책에서는 학습 지도안을 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차영수 모경환 쌤 책에는 없어요. 모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교과 교육론과 관련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잘못 질문과 답변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수정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지. 이게 보니까 수정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 나중에 정리들을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중에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책은 거기 참고 교재에 보면 차윤수 모경환 쌤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 특강을 작년에 했습니다. 심판해 가지고 온라인 특강을 했기 때문에 심판에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스타일 특강을 한번 신청해 들으시면 되고, 아마 종합반 수강하신 분들은 이걸 무료로 지금 들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심판책을 가지고 한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상준 저가 나와 있는데, 박상준 선생 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학생들이 왜 보냐면 차영수 모경환 쌤 책보다 쉬워요. 네,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게, 박상준 선생은 지금 어디냐면 전주교대. 그러니까 전주교대 계시니까 올해 이제 출제를 하러 들어오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상준 선생이 이제 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논문들을 좀 정리해서 작성한 책이라 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불만스럽죠. 우리가 다 논문 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내버렸으니까. 그런 것도 역시 불만 사항들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호준 김현선 선생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현선 선생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경상대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제 김현선 선생 수업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실 텐데, 일단 이제 권호준 김현선 선생 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옛날 책이에요. 수업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 김현선 선생이 이제 개정판 새로 이제 교과 교육론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책을 썼지 했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김영선 선생이 이제 계속 논문을 발표하신 걸 보면 사회과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논문을 쓰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회과 역사 부분이 제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강의 시간에 필요할 때 말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을 이제 쓰셨던 정문 선생 이야기인데, 정문선 선생이 협동학습 모형을 책을 썼지만 그 협동학습 책의 모든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협동학습 모형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쓸데없이 이제 그 GI나 이제 코코 모형까지 보통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GI하고 코코를 하면 직소를 좀 정확하게 구별하셔야지. 이게 수업 실현하다 보면 GI하고 코코하고 직소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작년도 이제 수업 실현을 해보니까 그렇던데, GI 모형하고 직소 모형하고 코코 모형하고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건데, 이제 오독이 발생한 거죠. 오개념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협동학습 모형 할 때 필요할 때 말씀드리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GI하고 코코는 우리 시험에 일단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제가 수업 실현할 때 마지막으로 2차 때 이제 예언을 했던 게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 나올 차례다. 의사결정 수업 모형하고. 이게 2차 수업 실현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종합 모형이 나올 차례인데, 이번에는 제일 유력한 건 제가 보기에 2차 수업 실현 때 나온 다음에 스타일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모형들은 기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비를 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과 경론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올해 이제 좀 재미난 게 뭐냐면 다른 해보다 올해가 2차에서 뒤집힌 경우가 너무 많았다.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일부에서 이렇게 뒤집히거나 뭐 일부 지역에서 이제 뒤집히는 사례들을 계속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차 수업 실은 저하고 같이 강의를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뒤집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가서 이제 뒤집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그죠? 올해 바로 직전에서는 뒤집힌 지역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2차 수업 실현을 좀 강화시키는 거. 그게 좀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에 이제 참석했던 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모 선생님이, 시험관으로 들어오셨어요. 감독관 들어오셨어요. 이 전화가 되게 많아요. 그 선생님들이 다 누구냐면 수석교사.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뭐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기간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석교사 누가 들어왔어요. 뭐 이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해까지는 교과 전공 수석교사 참관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감독관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차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1차 때 공부한 게 2차 때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시험만 보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교육학 공부하셔야 되고, 교과 경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수업 지도안 짜고 모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차원에서 정리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교육론 강의 일정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제가 계속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강의를 해보니까 교과 교육론은 한 7주면 거의 강의가 끝나요. 그렇게 뭐 긴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7주 정도면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혹시나 이제 정리가 안 되면 8주까지 넘어갈 텐데 그건 아마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제 끝내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대충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학원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 복습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복습할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차원에서 일단 강의 시간을 조금 한 1주 정도 당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일정은 이렇게 확인들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매달 특강들을 좀 실시를 합니다. 매달 특강을 실시를 하는데, 박지훈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하실 때도 있고, 조영선 선생님이 하실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는데, 특강의 내용은 제가 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가보시면 특강을 했던 게 과목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제가 한 강의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지금 특강들만 제목들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3월과 4월에는 한국인의 법과생활을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법과생활도 이제 좀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의 법과생활 책이 별로 그렇게 뭐 썩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안 보면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 필요 없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한국인의 법과생활 오늘 저녁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시간이 남으면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도 한번 제가 좀 체크를 할 겁니다.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도 다 볼 필요 없거든요. 거기서 제가 볼 때 절반 이상 날려야 돼요. 우리 시험과 별로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정판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크게 바뀌었을까 싶긴 해요. 크게 바뀌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 경론의 이제 구조 및 출제 경향 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수험 생활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대책 없는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범위는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그 중요한 내용들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을 안에서, 그 다음에 반복을 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렇게 보면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질문하면.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시험장 가면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신림동에 보면 이제 그 한 15년 사법시험을 준비한 형님들이 계세요. 그 형님들이 보면 항상 고시원에 이렇게 보면 항상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형님들이 아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면 그 형님들이 책보다 더 잘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형님들은 항상 보면 시험이 최종 합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를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아는 게 정말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는 내가 지금 이제 시험장에서 활용할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폭넓게 알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걸 쓸 수 있을 만한 지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부터 4월 달부터 계속 반복을 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분해요. 그리고 1년 만에 임용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예. 길면 2년을 가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역을 잘못 지원해서 운이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년까지는 용납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이건 시험이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넘어갔다는 말은 잘못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내가 불합격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보면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잖아요. 실패의 원인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패의 원인을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실패의 원인은 어디 찾냐면, 내가 무슨 책을 안 봐서 떨어진 게 아닐까. 요즘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제일 잘못된 겁니다. 어떤 책이든지 간에 100% 완벽한 책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책들이 커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100%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뭐 90%를 커버하는 책, 80%를 커버하는 책, 그 다음 70%를 커버하는 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권이라도 정확하게 봐야 그 최소한의 퍼센테이지가 확보가 돼.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70% 정도 확보되는 책을 보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문제는 그 책을 그만큼 정확히 안 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범위를 넓히지 말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1년 만에 합격을 하시겠다. 그러면 범위는 최대한 좁히시고 그 다음에 깊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계속 만들고 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계속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백지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지쓰기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처음에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처음에 갑자기 백지를 펴놓고 내가 쓰자고 하면 되는 게 이상하죠. 내가 알파고도 아니고 그건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지 쓰기는 처음에는 거칠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뭐 형태를 예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마구잡이로 막 쓰다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면 이게 정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지 쓰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했을 때와 같은 내용을 두 번째 했을 때와 세 번째 했을 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중요한 거지 백지쓰기가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복습을 해서 정리하도록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경론이 어떻게 출제된 최근 6년 경향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작년까지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사회과 역사 파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사회과 본질 파트가 나왔고,
뭐 사회과의 본질 파트는 뒷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거라서 사회과 본질 파트는 무조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과 역사 부분이 미국 사회과 역사보다 지금 더 중요해졌어요. 교육과정이 다 출제가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고 마지막 남은 부분이 성취기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국 사회과 역사의 성취기준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7차 때 우리가 성취기준이 도입되어서 2015년도까지 발전돼 왔다. 그게 이제 작년 1차 문제였습니다. 그 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아직까지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이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회과 본질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교육론의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사회과 교육론의 총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과 본질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꼭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목표는 최근에 보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 역량은 교과 역량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출제가 안 돼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과 교육 목표에 보면 사실 교과 역량이 간접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어 왔어요.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회과 목표에 0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는 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고, 작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 구성 원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 쪽에 초점 맞춘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이 경향은 아마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념학습, 그 다음에 일반학습, 탐구학습, 같이 수업 모형 돼 있는데, 일단은 개념학습하고 그 다음에 같이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종합 모형, 이 세 파트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매해마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에 이번에 바뀐 게 있어요. 그죠?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제 출제 문제가 할당이 된다면 한 2문제 정도 할당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문제로 늘어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육학, 교과교육 논술이 교육학 논술로 넘어가고 서술 형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술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되는 문제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개념 하나, 지식 하나, 가치 하나, 종합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평가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좀 재미난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뭐 출제가 그만큼 될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과 평가 파트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당연히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차윤수 모기한 쌤 책에 거의 잘 없어요. 그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성취기준 작년에 모의고사 때 강조했던 것도 차윤수 모기한 쌤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 제가 모의고사 따로 뺀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이걸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이걸 지금 현재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평가는 나중에 교육과정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역시 사회과 교육의 역사 파트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사 전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과 교사 전문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 차윤수 모기한 쌤 책에도 있지만 예전판에 있었죠. 전북대 계시는 이제 강대현 선생인데, 강대현 선생이 예전에 어디 특강에 가서 사회과 PCK는 이제 한물 지났어,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회과 PCK는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이게 이제 교과 PCK가 아니라 원래 그냥 PCK죠.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PCK였는데, 교과 PCK를 무리하게 이제 만들고 뭘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제 PCK는 일단 기본 개념은 아시는데, 오히려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교육학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교과 교육론에서는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교사 역할, 그 역할 파트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반성적 성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교육 이론가로서의 사회과 교사.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론가 사회과 교사와 반성적 성찰을 연결시키는 것. 이 부분 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식계를 간단히 우리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다문화 교육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문화 교육은 좀 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당분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출제 비중은 다문화 교육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세 판에 들어와 있는 게 세계 시민교육. 그죠?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교육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세 판에 들어와 있는 세계 시민교육 파트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별 쓸모없는 파트다. 그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기도 힘들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애매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세계 시민교육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또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불안하시니까 그때는 찝찝하다는 느낌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언급을 하긴 할 텐데, 그건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시민교육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논의는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김한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춘천교대에 계십니다. 사회과 교육론에서는 중등 쪽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시민교육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주로 초등교육이었습니다. 그 초등교육의 대표적인 분이 김한근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춘천교대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썼던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됐던 게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많이 강조됐죠. 뭐 세계시민성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세 판에 갑자기 뜬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 왜 이걸 들어왔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세 판에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다문화 교육 하나.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시면 크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교재를 잠시 한번 봅시다. 자, 1,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기본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사회과 교육론의 기본적인 구조 어떻게 했었죠? 사회과 교육론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차영수 모기한 쌤 책이나 아니면 이제 박상준 선생 책이나 뭐 저도 나중에 이렇게 쓰긴 쓸 겁니다만, 교육학하고 이제 다른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어떤 언급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제가 수정을 좀 할 거예요. 수정을 할 건데,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기본 구조. 그리고 이 기본 구조는 교육학으로 따지면 이 기본적 형태를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교육학. 탄료지. 그러니까 이 탄료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학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과정학은 탄료를 전후해서 교육과정학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료 시대와 그 다음에 탄료 이후의 시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만큼 탄료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교육학 그 특강을 할 때 탄료가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교육과정학은 당연히 탄료와 탄료 전후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사회과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사회과 역사를 검토해보고 역사를 검토를 해서 본질, 모형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보는 게 사회과 역사 본질 모형이고, 이게 바로 총론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서 발견된 걸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 목표, 내용, 방법, 평가입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도 필연적으로 많이 활용들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도 공부 안 했잖아. 물론 1, 2월달 공부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진도를 한 번도 안 나간 상태에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교육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내용을 구성한다 칩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교육 철학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진보주의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은 뭐예요?
경험입니다. 보수주의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은 뭐예요? 에? 뭐라고요? 예, 학문적 지식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주의하고 본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주의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전에서 사회과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전에서 사회과학으로 넘어갑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교육 내용 구성할 때 이거를 구성하는 거잖아. 사회과 교육 내용 구성할 때 내용은 저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 사회과학, 그 다음에 경험적 내용, 활동, 맞죠? 인문학. 방금 이야기했잖아. 고전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사회과학으로 넘어갔다고.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 당연한 건데 맥락 없이 그냥 공부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 아, 사회과 교육의 내용은 사회과학과 인문학과 예술과 이런 것들로 잔뜩 이루어졌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그냥 적어도 맥락을 아시고 흐름을 알고 연결하시면 내가 지금 이제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얼마든지 교과교육론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알면 내용이 쉬워지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기 차영수 모의한 쌤 책에 이번에 사회 재건주의 따로 뺐습니다. 그죠? 근데 진보주의 흐름은 교육학자별로 어떻게 나눠질 것 같으세요? 교육학자별로. 진보주의를 교육학자별로 세 가지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 진보주의 네 가지로 나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진보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들을, 그 성향들을 보면 흥미, 그죠? 아동의 흥미를 강조한 입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한 입장. 또 뭐가 있을까? 사회적 재건을 강조한 입장. 또 뭐가 있을까? 존두이 같이 아동의 성장. 이걸 강조한 입장. 진보주의는 학자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나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보주의를 여러분들 진보주의의 맥락을 어디서 찾으세요? 진보주의의 원조가 누굽니까? 루소. 또 듀이. 또 진보주의의 원조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루소로 연결돼요. 그럼 진보주의 교육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무슨 방법을 썼죠? 문답을 썼잖아. 그러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경향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수학습 방법에는 똑같이 들어가. 이해되십니까? 경험, 체험.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아시면 뭐 교수학습 방법이든 내용이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과교육론 책은 어떻게 되냐면 진보주의를 구별 안 합니다. 그죠? 이렇게 안 나눕니다. 교과교육론 책은 진보주의라고 말만 하고 거기에 보면 흥미하고 사회적 효율성도 따로 설명하고 사회적 재건 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이셔야 돼요. 교과교육론 책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막 흩어져 있구나. 근데 여전히 이제 새 판에서 제가 고칠 거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새 판도 여전히 안 고쳐졌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916년 그 미국의 이제 연구 결과 사회과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내걸었던 사회과 교육의 목적이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5달 사회과 교육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시민이 나왔잖아. 맞죠? 여기에 나와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학이든 교과교육론이든 좀 정확하게 맥락을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맥락 없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보주의 하면 존두이만 생각나고 진보주의 흐름에서 쭉 나타나는 교육적 경향은 무조건 암기, 교수학습 방법 암기. 프로젝트 학습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진보주의에서. 진보주의에서 프로젝트 학습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킬패트릭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딴 데 정리하고 있을걸? 그 방법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라니까.
강조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냥 하나로 쭉 흐름을 타고 그냥 가버리면 공부가 쉬워지는데, 문제는 열거 형태로 계속 암기하고 이러다 보면 정확한 암기가 아닌 열거식 암기가 되면 이건 하나도 안 남아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기본적인 어떤 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집어넣고 여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암기가 돼야지, 이걸 지금 현재 막 전부 다 풀어서 열거 형태로 막 암기를 하고 맥락도 없이 암기를 하면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 내 무기로도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 걸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해를 좀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해는 좀 맥락적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맥락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교육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그게 다 완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날 때마다 교육학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교육론책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교육학 책은 아예 욕심이 나는 게 뭐냐면 시대별로 모든 학문들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1910년대 같으면 1910년대의 교육철학 4조, 그 다음에 교육과정학, 그 다음에 교육행정학의 경향, 이런 것들을 쭉 다 연결로 이렇게 연표로 정리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한번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아마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죠? 저 말은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회학 공부하거나 교육행정을 공부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인적 관리 이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인적 관리론이 뭐예요? 그렇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등장한 게 사회적 효율성이에요. 그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는 뭘 추구했는지 학교를 공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는 모토가 뭐냐면 학교는 공장이다. 우리는 완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이게 모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흐름 자체가 내용적으로 다른데 교과 교육론이 이걸 구별을 안 하고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교육학 책의 대부분도 이게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죠. 맥락도 없이 마구잡이 정리된 책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로 종합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대비할 때는 종합적 연결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단순화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별로 교육과정을 옆으로 쭉 펼쳐서 연결될 수 있는 거 한번 다 연결해 보세요. 공부를 하실 때.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시간에 우리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잠시 쉬죠.